네, 오늘 대금 서류 작성 방법으로 발표를 하게 된 주디입니다. 먼저 대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건이나 용역의 대가로 대신 값을 치르는 돈을 의미하고요. 예시로 우리 휘테코와 우리의 거래처인 학교를 예시로 들었을 때 우리가 학교로 일을 해주고 학교가 우리에게 돈, 즉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대금의 주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대금의 주체는 대금과 관련해서 주가 되는 사람이 누군가인 건데 휘테커는 공급자라고 부르고요. 학교, 경남대나 인제대나 이런 학교들은 공급받는 자라고 불립니다. 똑같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일을 해주고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금 서류란 어떤 게 있냐? 거래에서 대금 증빙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오늘은 견적서와 거래명세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 외적으로 세금계산서와 비교견적서, 주문서, 납품서, 청구서, 발주서, 서양서 등 다양한 서류들이 있고요.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적서란 그 의미는 거래에 필요한 가격을 미리 산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말하는데요. 이것도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공급자인 휘테커가 공급받는 자인 학교가 있고요. 이 두 거래 사이에 학교가 휘테커에게 먼저 거래를 하기 전에 거래를 위한 추정 금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추정 금액이 적혀있는 견적서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래를 위해서 추정하는 금액을 견적서라 부르고요. 견적서는 거래 전에 금액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적서는 어떻게 작성이 되는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작성을 하고요. 맨 처음 기본 정보와 두 번째 거래 내용, 세 번째 기타 사항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차례차례 기본 정보부터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정보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많은 업체마다 견적서 양식이 다 다르게 생겼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귀학, 대학교, 어디에 공급받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견적서를 줘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기재를 해줘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견적 일자, 우리 23년 12월 21일 견적 일자 같은 경우는 견적은 거래 전에 미리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28일 기준으로 예시를 들자면 보통 평균적으로 7일 전에 21일로 견적의 일자를 보통 잡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우리가 계약하려는 그 프로그램 용역 명칭을 작성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공급자, 우리의 입장, 견적서를 주는 입장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그리고 도장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 사업자 주소나 업태, 종목, 전화번호 또는 담당자 이메일 등의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합계 금액,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가세가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적혀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거래 내용 파트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고요. 처음에는 멘토링 비용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품목에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들, 어떤 용역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건지를 작성을 하는 파트거든요. 멘토링 비용으로 시간, 단위의 시간을 적는데 여기서 단위와 규격에 대해서 조금 차이를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단위를 주로 많이 업체들에서 작성을 하고요. 단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 시, 개, 건 등의 내용들을 단위라고 부르고요. 규격은 A4 사이즈, 센티미터, 밀리미터, 3/5 이런 식의 사이즈에 대한 정보가 규격입니다. 그래서 보통 규격이 들어가는 견적서는 인쇄업체거나 아니면 물품과 용역 거래를 할 때 규격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 외적으로 거래, 용역 거래 같은 것들은 단위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수량 파트에는 이 시간에 대해서 몇 시간이 됐는지, 몇 시간에 대한 정보가 적히고요. 단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15만 원 예시로 들었을 때 공급 가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에 나온 금액을 공급 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말하는 부가세 하는 거는 이 공급 가액의 10%인 금액, 즉 세액을 의미하고요.
대부분 이렇게 산정이 10%로 산정이 됩니다. 비고 파트는 어떤 걸 적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 단가 곱하기 수량이 공급 가액이라고 했죠. 이 금액들이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를 적는 파트인데요. 우리 수량에서 10시간이라고 했다 한다면 5팀에 한 명이서 1시간 동안 이틀 동안 일했다 라고 상세하게 왜 10시간이 나왔는지 상세 내역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비보에는 이렇게 왜 10시간이 산출됐는지를 써줘야 합니다. 여기서 단가와 공급가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단가와 공급가액은 같은 의미로 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가 숫자가 좀 더러워도 단가와 공급가액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만약에 이것처럼 단가에 35만 원이라고 깔끔하게 쓰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고 싶다면 위에 단가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표기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최종 합계가 200만 원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마지막 기타 사항은 유효일자와 비고를 주로 많이 쓰는데요. 유효일자는 일반적으로 견적서는 한 달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재 안 하는 것도 많고요. 기재를 한다면 한 달의 기준으로 오늘부터 1월 26일 한 달 기준으로 작성이 되고 비고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을 적는데요. 보통은 거래를 하고 단 이후에 돈을 받는 형태거든요. 근데 먼저 돈부터 받고 일하겠다라고 한다면 대금 선지급 이런 형식으로 특수사항을 적는 란을 비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래 명세서는 어떤 것인가?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상세한 내역을 기록하는 명세서인데요. 다시 예를 들어서 히테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학교가 있다면 저희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 학교에게 거래를 먼저 수행해주고요. 수행하고 난 이후에 학교가 저희에게 확정된 금액을 알려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서류가 바로 거래명세서가 될 거고 저희는 거래명세서를 전달하는 거죠, 학교로. 그럼 거래명세서는 목적이 거래를 완료한 후에 기존에 우리가 먼저 거래 전에 냈던 견적서랑 비교해서 확정된 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어떻게 작성하는가? 견적서와 동일하게 작성이 되거든요. 기본 정보, 거래 내용, 기타 사항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작성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기본 정보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거래 명세서는 거래일자가 보통은 내 용역이 시행된 맨 마지막 일자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1박 2일 캠프라고 할 때 27일, 28일 이틀을 했다 한다면 28일을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용역의 마지막 날을 거래일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합계 금액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00만 원으로 했고요. 뒤에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거래 내용에서는 아까 5팀 1명 1시간 2일 해서 10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래를 하고 나니 5팀이 아니라 10팀이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달라지겠죠? 그래서 10팀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명세서에서 5팀이 아니라 10팀으로 수정을 하고 수량이 20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가가 15만원에서 7만 5천원 나눠진 이유는 원래는 15만원 그대로 두고 수량만 변경을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예산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총 금액이 200만원에 똑같이 맞추려 하다 보니 단가를 낮추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적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의 견적서와 오른쪽 거래명세서는 크게 기본 정보에서는 문구만 달라집니다. 왼쪽에 견적일자라고 적혀 있고요. 거래명세서는 거래일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견적서는 견적 요청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라고 적혀 있고요. 거래명세서는 거래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문구이기 때문에 수정할 때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문구도 잘 수정이 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래 내용에서는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팀 수량이 바뀔 경우에 단가가 조정이 되거나 하는 금액 내용에서 변경되는 것들이 있다면 수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금 서류를 조금 더 정리를 한 번에 요약하자면 절차가 제일 처음 공급받는 자, 학교가 저희 히테커 공급자에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추정 금액을 요청해달라. 즉 견적서를 요청하고요. 저희는 견적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저희가 학교로부터 거래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럼 학교는 저희에게
거래 수행 완료 후에 확정된 금액을 알려달라 요청하는 게 되고요. 이게 곧 거래 명세서가 돼서 저희가 거래 명세서를 다시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금액 지불을 위해서 학교가 저희에게 금액을 지불하기 위한 대금 서류를 달라 요청하는 거고요. 이 대금 서류가 곧 세금 계산서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저희가 발행하고 나면 학교가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 용역 대금에 대한 거래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금 서류라는 것은 거래에서 대금 증빙을 위한 서류를 의미하고요. 제일 처음 말했다시피 견적서, 거래 명세서, 세금 계산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밑에 추가적인 요청 사항은 학교마다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피테커 안에서 대금 서류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피테커 노션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달력 밑에 서류 신청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견적서 작성이라는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견적서와 거래 명세서 두 가지를 여기서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피테커 분들도 다 같이 이거 확인하시고 여기서 견적서와 거래 명세서를 만드신 다음에 PDF로 다운로드 하시면 사용하시기 수월하실 겁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